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통신과 정보 보호.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여러분 교재 126쪽에 있는 이더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넷이라는 용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앞 단원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더넷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넷이란 랜의 하나의 구축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속의 랜이다 라는 거고요. 자, CSMA CD 접근 방식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CSMA CD의 접근 방식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회선을 쓰려고 가봤더니 누군가 쓰고 있더라. 충돌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전송을 잠시 중단을 하고 대기한 다음에 재전송하는 방식이 CSMA CD 방식이었죠. 네, 그런 접근 방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주로 동축 케이블을 이용을 합니다라고 그랬고요. 최대 접속할 수 있는 노드 수는 1024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024개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접속 길이는 2.5km 정도의 길이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더넷을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10 베이스 5 이렇게. 그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앞에 있는 10은 전송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다. 그러면 단위가 메가 bps가 돼요. 그래서 10 메가 bps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메가가 얼마죠, 여러분? 자, 킬로는 2의 10승, 메가는 2의 20승, 네, 기가는 2의 30승. 자, 테라는 2의 40승이다 라고 우리가 단위를 알고 있죠. 까마귀 떨어지다 그렇게 애우자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베이스는 베이스 밴드 방식이다 라는 거고요. 5는 이제 100을 곱해 가지고 500m까지 신호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500m까지는 그대로 보낼 수가 있다. 그 뒤에는 이제 감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끝까지 보내려면 500m에 뭘 설치하죠?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리피터를 설치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시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형태가 있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10 베이스 5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있는 10이 뭐를 의미한다? 10 단위가 메가 bps다. 10메가 몇 초에? 1초 동안에 10메가의 비트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동축 케이블 사용하고 전송 방식 베이스밴드, 그죠? 베이스 써져 있으니까. 자, 세그멘트 길이 500m, 한 방에 500m까지 보낼 수가 있다. 그럼 500m에 리피터를 설치하면 된다 그거죠. 그럼 리피터를 무한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최대 연결할 수 있는 걸 이제 리피터까지 설치해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는 2.5km다 라는 겁니다. 자, 10 베이스 2 그랬습니다. 2 이게 붙었죠. 자, 전송 속도 10메가 bps다. 네, 케이블, 동축 케이블 전송 방식 베이스밴드 방식이다. 2가 붙었으니까 약 200m까지 갈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185m지만 그냥 200m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지만 최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길이는 1km다 라는 거고요. 자, 10 베이스 T가 나왔네요. 이 T는 무엇일까? 라는 건데 10이니까 10메가 bps, 이 T가 UTP 케이블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이 T 대신에 뭘 쓰게 되냐면 F를 쓰게 돼요. 네. 그리고 100m 마다 리피터를 설치해야 되고 최대 갈 수 있는 거리는 0.5km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더넷에 대한 표현법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더넷 말고 또 뭐가 있냐면
FDDI가 있습니다. 자, FDDI라는 통신망의 구조는 자, 랜과 랜 사이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뭐로 연결한 것이다? 네,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100mbps의 전송 속도를 갖는다. 여러분이 이더넷은 뭐였죠? 10메가 bps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얘는 뭐예요? 100메가 1초 동안에 100메가비트를 보낸다라는 거죠. 네, 고속의 통신망이다라는 거고, 최대 접속할 수 있는 노드 수는 500개, 최대 접속 길이는 200km다라는 거죠. 이더넷은 몇 미터였죠? 2.5km죠. 얘는 200km까지 이제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랜에 대한 표준을 기술한 거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집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뭐에 대해서 하면은 법 몇 항에는 뭐가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 걸 말을 하잖아요.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IEEE에서 802.1에서는 HLI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법령집이 굉장히 두껍고 그 우리가 다 외운다는 건 힘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표준 규격에 대한 것을 다 외우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온 용어들이에요. 어떤 용어들이 나왔는지 보고 그거는 이제 어디에 기술이 되었는지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자, CSMA/CD 배웠죠? 네. 네, 토큰 버스, 네, 토큰 링, 그죠?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 와이어리스, 무선 랜. 이것은 어디에 기술되었는지 802.1, CSMA/CD는 802.3, 토큰 버스 802.4, 토큰 링 802.5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통신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통신망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이제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정보통신망인데 종합적으로 보낸다. ISDN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종합 선물 세트 그런 게 있죠. 상자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주 옛날에는 내가 전화를 하고 또 인터넷 따로, 모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회선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합정보통신망이다. ISDN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선에다 회선 하나를 쓰면서 여기다가 전화도 하고 팩스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동영상도 재생하고 이런 걸 했었다라는 거죠. 그 용어를 종합정보통신망이다 라고 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네, 고해상도 동영상을 재생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을 때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이죠.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는 동영상 하나 다운로드 받으려면 반나절이 걸렸다는 둥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속도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속도 좀 어떻게 올릴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다 하고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BISDN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광대역하고 속도를 향상시켰느냐, 이 ATM 기술을 써가지고 만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교재 127쪽.
ISDN은 음성, 화상,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식이다. 넘겨서 BISDN은 고속의 데이터 통신, 고해상도의 동영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TM을 사용을 했다. 그럼 ATM은 무엇이냐? BISDN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데이터를 동일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전달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이 ATM 기술은 광 케이블을 사용을 한 거고 속도가 1544Mbps의 속도를 갖는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 즉 VAN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반 회선이에요. 회선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겠죠. 그 업체한테 회선을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그 임차한 회선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용자들한테 유료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디다가 하면은 50원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정의 꼭 알고 있어. 임차해서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부가가치를 더한다 라는 거고요. 자, ADSL이 있는데 ADSL은 이제 비대칭형 어쩌고 나오는 거죠. 비대칭형이다. 자, 이것의 구현 기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서버가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내가 데이터를 업로드 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다운로드를 많이 하세요? 업로드를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다운이 빨리 돼야 돼요. 동영상을 하나 다운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그래서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는 빠르게 한 거예요. 네, 대신 업로드 속도는 느리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형이다, ADSL이다 라고 한 거고요. 자, 위성통신망은 그 지구 위에다가 위성을 띄운 거죠. 그래서 통신을 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받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네, 부가가치 통신망에 보면 벤이다, 밸류, 가치를 더했다라는 거죠. 회선을 임차해서 망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서 높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유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이 부가가치 통신망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기능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하고 통신을 처리하는 기능, 통신 처리에 관련된 프로토콜 변환, 코드 변환, 그 다음에 속도 변환, 데이터 형식 변환, 통신 매체 변환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 정보 처리에 대한 기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정보를 검색해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기능,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축적 기능, 예를 들면 전자사삼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자, ADSL 비대칭형이다 라는 거죠. 네,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데 다운로드 속도를 더 빠르게 할당한 방식이다 라는 거고요. 자, 위성통신망입니다. 지상에서 쏘아올린 마이크로 주파수를 통신 위성을 통해서 증폭한 다음에 다른 주파수로 지상에 송신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은 3에서 30GHz다 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위성을 그러면 어느 정도 위에다 띄워야 되나요? 적도 면에서부터 35만
35,000원이네요. 35,000. 800km 정도의 높이에 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고속의 대용량 통신을 지원을 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죠? 기상현상에 의한 감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비가 오거나 먹구름이 끼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여기서 통신에 좀 문제가 생기죠. 이런데 이제 장애물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TV 볼 때 뭐 해외에 있는 것을 중계를 생중계할 때도 현장의 기상현상 이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것을 뭐 사죄합니다.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위성통신망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셀룰러 시스템이 있네요. 자, 셀룰러 시스템은 여러분이 이제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핸드폰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담당한 서비스가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이걸 셀이라는 단위로 이제 쪼개는 거죠. 셀. 그래서 얘는 기지국 A 담당, 얘는 기지국 B 담당, 얘는 C 담당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잘게 나눌수록 어떠세요? 기지국은 많아지고 사용자들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A에서 B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이 이 신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A에서 A 기지국에서 관리하는 신호, B 지국에서 관리하는 신호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넘어가는 이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또 여러분이 그 핸드폰을 들고 해외에 나갔을 때 그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기술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자, 소프트 핸드오프. 자, 그 다음에 소프터 핸드오프. 그 다음에 하드 핸드오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일단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소프트 핸드오프는 뭐냐면 통화 중에 이제 A라는 기지국에 살던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를 건너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선, 이 중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통화가 끊어질 것이냐, 어쩔 것이냐라는 거죠.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단말이 기지국 간 이동을 해도 여기 있는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B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바로 다른 기지국의 신호를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통화가 전혀 끊어짐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소프트 핸드오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열이 붙었죠? 소프터 핸드오프는 뭐냐면 이 경계선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경계선에서 두 기지국의 신호를 모두 수신하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안정적인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이제 하드예요. 소프트가 아니라 하드다 그거죠. 네, 하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순간적인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순간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봅시다. 소프트 방식과 소프터 방식은 여러 채널에 복조된 디지털 상에서 핸드오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단절은 전혀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이고, 하지만 이 하드 핸드오프 방식은 순간적으로 무선 주파수가 교체되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주 순간적인 단절은 있는 방식을 용어상으로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밍이다라고 하죠. 로밍은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자, 핸드폰을 들고 해외에 나갔을 때 말을 하는 거죠. 해외에서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로밍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술이냐, 로밍이라는 기술은, 자, 잘 읽어볼게요. 사용자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통화권을 넘나들 때
자, 통화권이 옮겨졌어요 라는 사실을 단말기에 알려준다. 그럼으로써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말이 꼭 나와야죠. 이 말이 나오면 로밍입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본인의 휴대폰 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기지국과 우리나라의 기지국 사이에 뭔가 있겠죠. 통신사 간 기지국을 공유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로밍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통신 기술에 관련된 용어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단원에서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